결혼 전 당신은 정말로 베개 옆에 누울 사람의 실체를 제대로 확인하셨나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사례는 한 은퇴한 수간호사 어머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외동딸과 완벽해 보이는 사위 될 사람을 데리고 웨딩 검진, 혼전 건강 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죠. 하지만 베테랑 주치의가 얼굴을 굳히며 고개를 가로저을 때까지는 말입니다. 그것은 이 결혼은 안 된다는 무언의 경고였습니다. 엄격한 의료법 아래 의사가 환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면 설령 사람을 구하기 위한 목적이라 해도 의사 면허가 취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비밀이기에 그 노련한 의사가 자신의 직업적 생명까지 걸고 그런 암시를 보냈을까요? 연봉 수억 원을 버는 젠틀하고 온화한 예비 사위.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찍힌 그 완벽한 건강검진 결과지 뒤에는 과연 어떤 치명적인 진실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이 어머니의 시선을 따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이 사기극의 실체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선자 가명. 올해 62입니다. 평생을 병원 간호 현장에서 보냈죠. 은퇴 후에는 그저 조용히 차나 마시고 신문이나 뒤적이고 고양이 밥이나 주면서 딸아이가 연애하고 결혼 준비하는 걸 지켜보는 말수적고 자상한 엄마로 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깨달은 건 여자의 인생에서 절대 긴장을 늦춰선 안 되는 순간은 젊었을 때가 아니라 이제 마음 좀 놓아도 되겠거니 싶을 때라는 겁니다. 그날은 참 좋은 날이었습니다. 손 없는 날이라 결혼 준비하기도 좋고 나들이 하기도 좋은 날이었죠. 하지만 제 가슴 한구석은 왠지 모르게 불안했습니다. 딸 지은이와 예비사위 민우를 데리고 웨딩 검진을 받으러 간 날이었거든요. 검진센터 센터장인 박 원장은 제 옛 직장 동료이자 오랜 친구였습니다. 딸을 이곳에 데려온 건 순전히 안심하고 싶어서였죠. 엄마, 민우 씨 정말 자상하지? 이 비싼 프리미엄 종합검진도 선뜻 받겠다고 하고 말이야. 지은이는 제 팔짱을 끼며 활짝 웃었습니다. 아직 세상에 쓴맛이라곤 본 적 없는 꿀이 뚝뚝 떨어지는 눈빛이었죠. 앞서 걷는 민우를 쳐다봤습니다. 180cm가 넘는 키에 딱 떨어지는 맞춤 정장, 한 올 흐트러짐 없는 머리 스타일. 외국계 투자은행에 다니며 연봉이 수억 원이라더군요. 지은이에게도 더할 나위 없이 잘했습니다. 차문도 열어주고 물병 뚜껑도 따주고 누가 봐도 흠잡을 데 없는 그야말로 완벽한 1등 신랑감이었죠. 하지만 왜일까요? 저는 그 사람에게서 어딘가 모를 가식적인 냄새를 맡았습니다. 마치 너무 두꺼운 포장지로 꽁꽁 싸매놓은 선물 상자 같았어요. 그 안에 든 게 사탕인지 아니면 오물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죠. 체혈 순서가 되었습니다. 지은이가 먼저 들어갔고 저는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고개를 돌리다 우연히 민우가 셔츠 소매를 걷고 옆 체열실로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제가 서 있는 각도에서 그의 팔 안쪽 피부가 살짝 보였습니다. 작지만 거뭇한 멍자국. 심하진 않지만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그 옆에는 아주 미세하게 함몰된 점 같은 게 보였죠. 주사 바늘 자국이었습니다. 방금 생긴 상처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주 오래된 흉터도 아니었죠.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건 어쩌다 한번 체열해서 생기는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장기간 정기적으로 주사를 맞아야만 생기는 피부의 변형이었죠. 병원 밥만 수십 년을 먹은 제가 그걸 모를 리 없었습니다. 약물을 하거나 병을 숨기는 사람들의 팔에서 숱하게 봐왔던 딱 보면 감이 오는 깨끗하지 못한 흔적이었으니까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민우도 제 시선을 느꼈는지 미세하게 움찔하더군요. 그는 잽싸게 소매를 내려 그 멍자국을 가리더니 간호사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살살 좀 부탁해요. 제가 겁이 좀 많아서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미간은 이미 찌푸려져 있었습니다. 이어진 검사는 순조로웠습니다.
소변 검사, 엑스레이. 민우는 아주 협조적이었고 간호사들과 농담까지 주고받으며 건강한 청년의 모습을 연기했습니다. 모든 항목이 끝나고 민우가 지은이와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는 사이 저는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박 원장의 진료실로 향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더군요. 노크하고 들어갔습니다. 박 원장, 오늘 고생 많았네. 제가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박 원장은 컴퓨터 모니터로 방금 전송된 데이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옛 동료를 반갑게 맞이했을 텐데 저를 보는 순간 그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더군요. 눈동자에는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선자, 누님, 여긴 어쩐 일로?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무의식적으로 책상 위에 차트 하나를 손으로 덮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별일 아니야. 그냥 아이들 검사 결과가 어떤가 해서 민우 그 친구 겉보기엔 멀쩡하던데 별 문제 없지. 저는 태연하게 말하며 천천히 그의 책상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박 원장은 거짓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목을 대가 위아래로 움직이더니 제 시선을 피하더군요. 그게 아직 결과가 다 나온 게 아니라서 구체적인 건 검사실 쪽 결과를 더 기다려봐야. 그가 얼버무리는 꼴을 보고 저는 웃음기를 싹 거두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박 원장, 우리 알고 지낸 지 30년이야. 나도 의료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어디까지 말할 수 있고 없는지 다 알아. 그냥 고개만 한번 저어줘. 그럼 알아들을 테니까. 박 원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저를 쳐다보다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고는 아주 천천히 그리고 무겁게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누님,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결혼, 변수가 생긴다면 그게 최선일 겁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사고 저는 간호사 출신이니까요. 우리는 서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료법상 특정 질병은 절대적인 개인정보로서 배우자에게조차 함부로 알릴 수 없습니다. 누설하는 순간 의사는 면허 정지는 물론이고 소송까지 당할 수 있으니까요. 그의 무거운 고갯짓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목이 메어오는 것을 참았습니다. 고마워 박 원장. 진료실을 나와 로비로 가니 민우가 지은이에게 따뜻한 핫초코를 건네주며 희희낙낙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본 민우가 벌떡 일어나 가방에서 종이 결과지를 꺼내오더군요. 장모님, 의사 선생님이 저 아주 건강하대요. 장모님 보시라고 사본 하나 더 챙겼습니다. 받아서 훑어봤습니다. 아주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더군요. 간 기능, 신장 기능, 심전도, 모든 항목에 이상 없음이 찍혀 있었습니다. 마치 공장에서 방금 나온 신제품처럼 깨끗하고 완벽한 서류였죠. 하지만 저는 압니다. 이런 서류 하나 위조하는 건 일도 아니라는 걸요. 대리인을 써서 체열하게 하거나 특정 항목을 빼거나 돈만 있으면 아예 가짜 결과지를 만드는 것도 가능한 세상이니까요. 저는 시선을 거두고 억지로 미소 지었습니다. 이렇게 신경 써주니 우리 지은이가 복이 많네. 당연하죠.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지은이를 사랑하니까요. 저도 마주 웃으며 결과지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손가락으로 가방 겉면을 톡톡 두드리며 속삭였죠. 그럼 다행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민우가 운전하는 차 조수석에 앉은 지은이는 약혼식은 어느 호텔에서 할지, 드레스는 뭘 입을지 조잘거렸습니다. 민우는 룸미러로 저를 보며 온화하고 예의 바른 눈빛을 보냈고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이 핑핑 돌았습니다. 그 팔뚝의 주사 자국, 박 원장의 침묵, 그리고 결과지를 내밀던 민우의 그 비현실적인 미소.
너무 완벽한 사람은 사람 같지가 않아요. 저는 평생 피부 밑에 숨겨진 병을 찾아내고 웃음 뒤에 숨겨진 거짓을 봐왔습니다. 남들을 살리는 일을 평생 해왔는데 이제 제 딸을 살려야 할 차례가 온 겁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들을 올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민우 자네, 오늘 하루 종일 고생 많았어. 피곤할 텐데 얼른 들어가서 쉬게. 지은이는 오늘 집에서 재울게. 할 얘기도 좀 있고 해서. 민우가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웃더군요. 네, 알겠습니다. 장모님, 지은이 잘 부탁드려요. 지은아, 어머님 말씀 잘 듣고 푹 쉬어. 그의 대처는 너무나 완벽해서 오히려 소름이 끼쳤습니다. 민우의 차가 떠나자마자 저는 지은이를 집 안으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신발도 벗기 전에 현관문을 걸어 잠갔죠. 엄마, 왜 그래? 무섭게. 지은이가 투덜거리며 슬리퍼를 신었습니다. 저는 딸을 소파에 앉히고 심호흡을 한 뒤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아, 엄마랑 상의할 게 있어. 이 결혼 조금만 미루면 안 될까? 미루자고. 지은이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왜? 날짜 다 잡고 호텔 예약금도 걸었는데 이제 와서 미룬다니. 엄마 어디 아파? 내가 아픈 게 아니라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박 원장의 암시를 그대로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만약 지은이가 믿지 않고 민우에게 따지기라도 한다면 박 원장이 곤란해질 수 있으니까요. 핑계를 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우, 그 사람 속을 알 수가 없어. 불안해. 그리고 오늘 관상이랑 체열할 때 그 모습이 영 찜찜하단 말이야. 관상? 체열. 지은이가 기가 차다는 듯 웃었습니다. 엄마, 전직 수간호사가 과학은 안 믿고 미신을 믿어? 민우 씨 건강검진 결과 엄마도 봤잖아. 나보다 더 건강하다니까? 도대체 뭘 의심하는 거야? 그 결과지.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때로는 종이 쪼가리도 거짓말을 해. 엄마, 지은이가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냥 걔가 싫은 거잖아. 꼬투리 잡아서 반대하고 싶은 거잖아. 나한테 잘하고 엄마한테도 깍듯한 사람한테 왜 그래? 싫은 게 아니야. 저는 목소리를 누그러뜨리며 말했습니다. 결혼을 너무 서두르는 것 같아서 그래.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이라니. 네가 그 사람에 대해 뭘 얼마나 안다고 그래. 당연히 알지. 성실하고 화도 안 내고 술 담배도 안 하고 내 친구들도 다 부러워하는 남자야. 도대체 뭐가 문제인데? 의심하는 게 아니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조금만 더 지켜보자는 거야. 지은이는 눈을 흘기며 억울해했습니다. 엄마는 항상 그래. 남들은 다 못 믿고 엄마만 다 꿰뚫어 본다고 생각하지? 나도 이제 어른이야. 나 좀 믿어주면 안 돼.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강하게 나가면 딸이 더 엇나갈 게 뻔했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저는 태도를 바꿔 딸의 손을 잡고 앉혔습니다. 그래도 내가 네 엄마니까 노파심에 묻는 거야. 지은아, 솔직하게 말해봐. 저는 목소리를 낮추고 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희 둘 잠자리 가졌니? 지은이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졌습니다. 손을 확 뿌리치더군요. 엄마, 진짜 왜 그래? 남사스럽게 중요한 문제야. 제가 정색하며 말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 지은이가 고개를 숙이고 옷자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아직 안 했어. 그런 적 없어. 정말이야. 정말이라니까. 민우 씨가 날 얼마나 아껴주는데.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 혼전순결 지켜야 한대. 첫날 밤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싶다고 6개월 동안 키스 말고는 아무것도 안 했어. 같이 밤을 보낸 적도 없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 하나가 조금은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아직 돌이킬 수 없는 강은 건너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곧바로 더 큰 의심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30대 건장한 남자가, 그것도 한창 불타오를 연애 초기에 6개월 동안 손끝 하나 안 대고 참는다? 존중이니 종교니 하는 말로 포장했지만 이건 정상이 아니라 비정상입니다. 남자가 짐승이어야 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완벽하게 욕망을 거세한 듯한 태도는 무언가 숨기는 게 있다는 뜻이죠. 무엇이 두려운 걸까요? 전염? 아니면 몸에 있는 비밀이 들통나는 것? 지은아, 저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좋아. 엄마가 억지로 결혼 깨라고는 안 할게. 대신 이번 일주일 동안은 무조건 친정집에 와서 지내. 결혼 전에는 원래 엄마랑 시간 보내면서 몸조리 하는 거야. 엄마. 지은이가 또 반박하려 했습니다. 딱 일주일이야. 저는 단호하게 못 박았습니다. 이것조차 안 들어주면 엄마 목숨 걸고 이 결혼 반대할 거야. 제가 진심으로 화내는 걸 느꼈는지 지은이는 입을 삐죽이며 알겠다고 했습니다. 딸이 방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등 뒤가 식은땀으로 축축했습니다. 이 일주일, 이것이 제가 벌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이 7일 안에 민우라는 남자의 그 완벽한 가면을 벗겨내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점심,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은이가 며칠 친정에서 지내며 엄마랑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한다고 했죠. 민우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쾌활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럼요, 장모님. 당연히 그래야죠. 지은이가 효녀네요. 장모님도 오붓한 시간 보내세요. 너무나 매끄러운 답변. 만약 그가 진짜로 딸을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라면 며칠 동안 못 본다는 사실에 조금이라도 아쉬워하거나 붙잡으려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전혀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해방감을 느끼는 듯 했죠. 전화를 끊고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지은이는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며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지만 저는 부엌에서 사과를 깎으며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는 신사입니까? 아니면 딸을 이용하려는 사기꾼입니까? 어느 쪽이든 정상이 아닙니다. 그 후 며칠간 저는 겉으로는 딸의 혼수를 준비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모든 신경을 민우에게 집중했습니다. 딸이 집에 와 있으니 제 조사 활동에는 오히려 도움이 됐습니다. 딸이 옆에 없으니 그 완벽한 예비 신랑도 연기를 할 필요가 없겠죠. 여우는 결국 꼬리를 드러내기 마련이니까요.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민우가 지은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회사 접대 때문에 야근해야 해서 저녁을 같이 못 먹겠다고요. 지은이는 바보같이 고생한다며 걱정이나 해주고 있었습니다. 기회다 싶었습니다. 저도 아픈 친구 병문안을 간다는 핑계를 대고 집을 나섰습니다. 모자를 푹 눌러쓰고 마스크를 쓴 채 평소에 절대 입지 않는 어두운 색 트렌치 코트를 입었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곧장 민우의 회사, 여의도 금융가로 향했습니다. 건너편 카페 구석에 앉아 정문을 뚫어져라 지켜봤습니다. 저녁 6시 반, 민우가 나왔습니다. 평소에 타던 흰색 벤츠가 아니라 택시를 잡더군요. 이상했습니다. 결벽증에 허세가 심한 그가 굳이 택시를 탄다. 차 번호판을 남기기 싫거나 주차가 곤란한 곳으로 간다는 뜻이겠죠. 저는 즉시 카페를 뛰쳐나가 다른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님, 저 앞차 좀 따라가 주세요. 너무 붙지는 마시고요. 차는 강변북로를 타고 달리더니 점점 번화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멈춘 곳은 이태원. 그 중에서도 클럽들이 밀집한 뒷골목이었습니다. 이태원. 평생 서울에서 살아온 저는 이곳의 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대충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민우는 익숙하게 인파를 뚫고 시면이라는 이름에 어두침침한 바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요금을 계산하고 모자를 더 깊게 눌러 쓴 뒤
조심스럽게 뒤를 밟았습니다. 바하는 음악 소리가 귀를 찢을 듯 했고 조명은 어지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구석에 앉은 민우를 단번에 찾아냈습니다. 재킷은 벗어던지고 넥타이는 풀어헤친 채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퇴폐적이고 방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회색으로 염색한 젊은 남자가 딱 붙어 앉아 있었습니다. 민우의 손은 자연스럽게 그 남자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고요. 머리가 윙하고 울렸습니다. 마음의 준비는 했지만 막상 눈으로 확인하니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은이 앞에서는 손 한 번 함부로 안 잡던 그 신사가 지금 다른 남자 귓가에 대고 낄낄거리며 저속한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둥 뒤에 숨어 핸드폰 녹음기와 카메라를 켰습니다. 가방 틈새로 렌즈만 살짝 내밀었죠. 잠시 후 그들이 시끄러웠는지 술잔을 들고 야외 테라스 구석으로 나갔습니다. 저도 대형 화분 뒤에 숨어 그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음악 소리가 작아지니 대화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진짜 결혼하냐? 회색 머리 남자가 담배를 피우며 비꼬듯 물었습니다. 진짜 이제 손 씻고 사는 거야. 민우가 술을 한 모금 마시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손 씻기는 무슨. 집구석 영감쟁이가 하도 닥달해서 그래. 너도 알잖아. 나 그 병 있는 거. 들키면 집안에서 완전히 아웃이야. 유산이고 뭐고 한 푼도 못 받는다고. 그럼 그 여자는 어쩌고? 피아노 선생님이라며. 완전 맹탕이라던데. 그러니까 맹탕인 애를 고른 거지. 민우가 담배 연기를 뿜으며 말했습니다. 집안 깨끗하고 순진해서 속이기 쉽고 데려다가 병풍처럼 세워놓고 애나 하나 낳아서 영감님한테 안겨주면 돼. 애는 걔가 키우고 난 내 맘대로 놀고 서로 윈윈 아니냐. 그러다 옮으면 어쩌려고. 걱정 마. 약 먹고 조절하고 있잖아. 바이러스 수치 안 잡힐 정도. 야, 차단만 잘하면 음성인 애 낳는 거 어렵지 않아. 그리고 민우가 입꼬리를 비릿하게 올리며 덧붙였습니다. 설령 걔한테 없는다 해도 그건 걔 팔자지 뭐. 난 애만 낳으면 내 할 일 끝이니까.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떨려 핸드폰을 놓칠 뻔했습니다. 짐승. 이건 그냥 사기꾼이 아니라 바이러스를 품고 아기를 품은 악마였습니다. 내 딸을 뭘로 보는 겁니까? 대리모? 자기 치부를 가리는 가림막? 당장 뛰쳐나가 뺨이라도 갈기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녹음을 마쳤습니다. 껴안고 키스하는 사진까지 여러 장 찍은 뒤 들키지 않게 서둘러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바로 집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밤거리를 유령처럼 배회하며 등 뒤에 식은땀을 식혔습니다. 녹음과 사진은 강력했지만 민우 같은 놈은 말발이 셉니다. 조작이다 합성이다 스토킹이다 우기면 지은이 같은 멍청한 애는 또 속아 넘어갈지도 모릅니다. 빼도 박도 못할 물증이 필요했습니다. 박 원장이 말하지 못한 그것, HIV 항바이러스제. 저는 간호사 생활을 오래 해서 압니다. 이 약들은 엄격하게 관리되는 전문의약품입니다. 약병을 찾거나 약을 처방받은 증거만 있다면 게임 끝입니다. 그 후 이틀 동안 저는 탐정처럼 민우의 생활 패턴을 감시했습니다. 민우는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에 살고 있어 출입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깔끔 떠는 사람이라도 쓰레기는 버려야죠. 잠복 이틀째 밤 8시 57분. 그가 편한 복장으로 내려와 검은 봉투를 들고 나오는 걸 포착했습니다. 그가 다시 올라간 뒤 경비원이 없는 틈을 타 분리수거장으로 갔습니다. 일반 쓰레기통을 뒤졌습니다. 더러운 건 상관없었습니다. 응급실에서 피 묻은 옷도 숱하게 만진 제가 고작 쓰레기 따위가 무섭겠습니까? 7번째 봉투를 뜯었을 때 돌돌 말린 작은 검은 봉지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 플라스틱 약병이 있었습니다. 라벨은 꼼꼼하게 다 뜯겨 나갔더군요.
하지만 저를 속일 순 없습니다. 불빛에 비춰보니 병바닥에 아주 작은 음각으로 제조 번호가 찍혀 있었습니다. 병 입구에는 특유의 쓴 냄새가 나는 가루가 묻어 있었고요. 무엇보다 납작한 사각형 모양의 방습 뚜껑이 달린 이 병, 국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HIV 치료제 젠보약 혹은 그와 유사한 약통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쓰레기통 뚜껑 위에 약병을 올려놓고 증거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지퍼백에 담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질병관리청 산하센터에 근무하는 옛 동료를 찾아갔습니다. 선자야, 이 약통 어디서 난 거야? 사진을 본 동료의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묻지 마. 제가 말을 잘랐습니다. 이 사람이 거기서 약 타가는지 확인만 해줘. 기록 떼달라는 거 아니야. 그냥 이 얼굴이 맞는지, 정해진 날짜에 약 받아가는지 눈으로만 확인해줘. 민우의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동료는 한숨을 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치 이거 지난주 금요일에 왔었네. 모자에 마스크 썼지만 저 한정판 운동하는 기억나. 창구 직원한테 빨리빨리 좀 하라고. 성질 부려서 기억해.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저와 지은이가 검진받기 이틀 전입니다. 그는 미리 약을 타서 바이러스 수치를 최저로 낮춰놓고 검사에 임했던 겁니다. 고맙다. 센터를 나오는데 햇살이 너무 눈부셔 현기증이 났습니다.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인적 증거, 범행 동기, 물적 증거까지. 이 남자는 단순한 바람둥이가 아니라 계획적으로 병을 숨기고 결혼을 통해 자신을 세탁하려는 범죄자였습니다. 그리고 내 딸은 그의 인간 보험이 될 뻔했고요. 집에 돌아와 증거물들을 금고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지은이가 청첩장과 사탕 상자들에 파묻혀 행복해하고 있더군요. 엄마 왔어? 이것 봐. 예식장 꽃장식 시안 나왔어. 민우 씨가 내가 좋아하는 샴페인 골드로 싹 바꿨대. 예쁘지? 저는 딸 옆에 앉아 그 화려한 디자인 시안을 바라봤습니다. 그 모든 꽃과 리본이 딸에게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겠지만 제 눈에는 지옥으로 가는 초대장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네. 예쁘네. 제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봐. 지은이가 아기방 인테리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오빠가 아기방은 따뜻하게 꾸미자고 나중에 아들 하나 딸 하나 낳아서 오빠가 동생 돌보게 키우자네. 상상만 해도 너무 행복해.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행복한 상상 뒤에 숨겨진 진실은 바이러스를 가진 악마가 낄낄거리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막지 않으면 저 아기방은 병실이 될 것이고 딸의 인생은 끝장날 것입니다. 엄마, 손이 왜 이렇게 차? 지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냐, 밖이 좀 쌀쌀해서 그래. 저는 딸의 따뜻한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걸 말해주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말하면 지은이는 믿지 않을 수도 있고 오히려 민우에게 따지러 갔다가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잔인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끊어내야 합니다. 모든 친척과 지인들이 보는 앞에서 그가 가장 득의양양한 순간에 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딸이 미련 없이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래, 엄마는 널 믿어. 네가 행복하면 엄마는 뭐든 할 수 있어. 저는 눈물을 삼키며 웃었습니다. 내일 약혼식, 우리 딸이 세상에서 제일 예쁠 거야. 저는 창밖의 먹구름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내일 피바람이 불 것입니다. 딸아, 엄마를 용서해라. 네가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고 가슴이 찢어지더라도 엄마는 널 벼랑 끝에서 끌어올려야겠다. 네가 죽으러 가는 꼴은 못 보니까.
다음 날 서울의 하늘은 야속할 정도로 맑았습니다. 약혼식은 강남의 5성급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민훈의 집안은 체면을 중시해서 가장 큰 홀을 빌렸고 하객만 500명이 넘었습니다. 사돈댁은 제 손을 잡고 8대 조상이 덕을 쌓아 이런 며느리를 얻었다며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하더군요. 저는 웃으며 응대했지만 손에는 작은 USB 하나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가식을 날려버릴 폭탄이었죠. 12시 정각, 사회자의 멘트와 함께 식이 시작됐습니다. 지은이와 민우가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입장했습니다. 샴페인 골드 드레스를 입은 딸은 공주님 같았고 민우는 여전히 다정한 연기 중이었습니다. 케이크 커팅, 샴페인 타워. 모든 순서가 끝나고 드디어 그 시간이 왔습니다. 자, 이제 두 사람의 사랑의 여정을 담은 특별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조명이 꺼지고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저는 어둠을 틈타 재빨리 방송실로 향했습니다. 아이고, 수고 많아요. 나 신부 엄마인데 제가 스텝에게 미리 준비한 두툼한 봉투를 찔러주며 USB를 건넸습니다. 아까 그 영상에 문제가 좀 있어서 신랑이 이걸로 바꿔달라고 하네. 신부 몰래 준비한 서프라이즈라나 봐. 스텝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혼주인데다 봉투까지 받았으니 마다할 이유가 없었죠. 네, 알겠습니다. 바로 교체할게요. 저는 뒤돌아 무대 위에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민우야, 내 서프라이즈 선물이다. 스크린에는 낭만적인 바닷가 사진 대신 화면이 지직거리더니 낯선 영상이 떴습니다. 배경음악은 사라지고 클럽의 소음과 두 남자의 음담 패설이 스피커를 찢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데려다가 병풍처럼 세워놓고 애나 하나 낳아서 서로 윈윈 아니냐. 호텔의 최고급 음향시설 덕분에 그 더러운 목소리가 아주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장내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민우가 그 젊은 남자와 딥키스를 하는 사진. 그리고 흐트러진 모습으로 서로를 껴안고 있는 사진. 평소의 젠틀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는 충격적인 사진이었습니다. 어머! 세상에 저게 뭐야? 객석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은이의 미소가 얼어붙었습니다. 민우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방송실 쪽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꺼! 당장 꺼! 어떤 새끼가 이런 짓을. 아직 안 끝났다. 제가 마이크를 잡고 방송실 옆에 섰습니다. 제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화면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고화질로 찍힌 라벨이 뜯긴 약병 사진과 그 옆에 제가 첨부한 약품 설명서 캡처 화면이었습니다.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HIV, AIDS 치료제, 항바이러스 요법, 단순한 불륜이나 게이 스캔들이라면 놀라움으로 끝났겠지만 이건 공포였습니다. 에이즈? 세상에 에이즈 환자였어. 하객들이 썰물처럼 뒤로 물러났습니다. 마치 전염병 환자를 본 것처럼요. 아니야, 이거 모함이야. 합성이라고. 민우가 저를 향해 달려들려 했습니다. 저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그를 노려보며 외쳤습니다. 합성이라고? 그럼 지금 당장 나랑 서울대병원 가서 피 뽑아보자.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바로 체열해서 퀵으로 보내. 병명 가리고 번호 매겨서 검사하자고. 자신 있으면 해봐. 민우는 얼어붙었습니다.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만 벙긋거렸죠. 왜? 못하겠어? 건강하다며? 검진표 깨끗하다며. 그가 말이 없자 제가 대신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스크린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김민우, 너는 그냥 사기꾼이 아니야. 바이러스 숨기고 내 딸을 제물로 삼으려던 악마야. 네가 병 있는 거 뻔히 알면서 내 딸한테 애를 낳게 해? 내 양심은 개가 물어갔냐. 엄마, 지은이가 바들바들 떨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이게 진짜야?
민우 씨, 진짜야. 민우는 수백 개의 경멸 어린 시선에 갇혀 결국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얼굴이 악귀처럼 일그러지더군요. 그래? 맞다. 그래서 뭐 어쩔 건데. 그가 악을 썼습니다. 약 먹고 관리 잘하고 있다고. 너만 입 다물면 아무도 몰라.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얼만데. 이 늙은 여자가 내 인생을 망쳐. 그가 이성을 잃고 저에게 달려들려는 순간 연회장 문이 열리고 경찰과 제가 고용한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김민우 씨, 당신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민우가 바닥에 제압당해 끌려가면서도 욕설을 퍼부었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넋이 나간 딸에게 다어가 USB를 쥐어주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있어. 복수하라는 게 아니라 기억하라고 주는 거야. 네가 하마터면 어떤 거짓말에 인생을 걸 뻔했는지 똑똑히 기억해. 지은이는 제 품에 안겨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 뒤로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하객들은 도망치듯 빠져나갔고 누군가는 핸드폰으로 이 광경을 찍고 있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제 연극은 끝났고 민우의 가면은 벗겨졌으니까요. 그날 밤 지은이는 민우가 사준 모든 물건, 옷, 심지어 그 비싼 예물시계까지 모조리 재활용 수거함에 던져버렸습니다. 밤새 우는 딸 곁을 묵묵히 지켰습니다. 다음날 아침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우의 부모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기세등등하던 사람들이 하룻밤 사이에 폭삭 늙어 있더군요. 현관문을 막아섰습니다. 사돈 어른, 아니, 이 여사님, 민우 모친이 울먹였습니다. 사돈이라뇨. 그 호칭 거북합니다. 제가 차갑게 잘랐습니다. 저희는 정말 몰랐습니다. 알았으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말렸을 겁니다. 그냥 애가 아직 철이 없어서 그런 줄만 알았지. 몰랐다고요. 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진짜 몰랐을까요? 아니면 모른 척 한 걸까요? 아들이 밖에서 남자들이랑 뒹구는데 부모가 정말 몰랐다고요? 급하게 결혼시키려던 이유가 뭡니까? 대를 잇고 아들놈 추잡한 비밀 덮어주려고 생사람 잡으려던 거 아닙니까? 민우 부친이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친이 봉투와 쇼핑백을 내밀더군요. 다 저희 죄입니다. 이건 지은 양 위자료랑 작은 성의입니다. 합의서 도장만 좀 찍어주세요. 아들 녀석 앞길이 구만리인데 결국 돈으로 아들을 빼내려는 수작이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돈으로 다 될 줄 아시나 본데 그 더러운 돈도로 가져가세요. 그때 등 뒤에서 지은이가 나타났습니다. 퉁퉁 부은 눈이었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가져가세요. 돈 필요 없어요. 대신 그 사람이 평생 다시는 어떤 여자도 속이지 못하게 만들 거예요. 민우 부모는 씩씩거리며 돌아갔습니다. 두고 보자. 시간 지나면 다 잊혀진다는 악담을 퍼부으면서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까요? 법에는 구멍이 있을지 몰라도 사람의 마음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합의해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은이는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 익명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법적인 문제를 피하기 위해 실명은 거론하지 않았지만 수법과 약병의 특징 그리고 그 뻔뻔한 태도를 아주 상세하게 묘사했죠. 글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네티즌 수사대는 무서웠습니다. 민우의 신상은 금방 털렸고 그의 사진과 행각이 강남 엄마들 단톡방에 쫙 돌았습니다. 금융권은 평판이 생명이라 민우는 즉시 해고당했습니다. 다른 회사로 이직하려 해도 평판 조회 레퍼런스 체크에서 걸릴 수밖에 없죠. 무엇보다 한국의 결혼 시장은 좁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제 민우는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된 집안의 딸과는 절대 결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회적 사형을 선고받은 셈이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견디다 못해 해외로 도망쳤다고 하더군요. 반년이 지났습니다. 지은이는 작은 피아노 학원을 열었습니다. 어느 날 검진센터 근처를 지나다 퇴근하는 박 원장과 마주쳤습니다. 카페에 앉아 커피를 한잔 했습니다. 민우 얘기 들었어. 선자누님, 정말 대단해. 위험했지만 멋진 한방이었어. 어쩔 수 없었어. 난 간호사이기 이전의 엄마니까. 박 원장이 웃으며 가방에서 프린트된 종이를 꺼냈습니다. 지은이가 올렸던 그 인터넷 글이었습니다. 이거 알아? 이 글 퍼지고 나서 우리 센터에 오는 젊은 예비 신부들이 부쩍 늘었어. 그리고 나한테 슬쩍 물어봐. 혹시 항바이러스제 처방 기록 같은 것도 알 수 있나요? 라고. 물론 알려줄 순 없지만 예전처럼 그냥 넘기지 않고 한 번 더 꼼꼼하게 봐주게 되더라고. 적어도 찜찜한 게 있으면 눈치라도 더 주려고 해. 박 원장의 말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우리는 늙었습니다. 현직에서 물러나고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네들이죠. 시스템과 법규 안에서 조심스럽게 살아가지만 양심이라는 불씨는 끄지 않았습니다. 의사의 작은 고갯짓 하나, 익명의 글 하나가 모여서 또 다른 누군가의 딸을 지키는 방패가 된 것입니다. 건배하자, 박 원장. 우리의 양심을 위해, 그리고 이 땅의 어머니들을 위해 카페를 나와 지은이의 학원 창문을 들여다봤습니다. 지은이가 꼬마 아이에게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비치는 그 모습이 참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아이가 건반을 잘못 누르자 지은이가 다정하게 말하더군요. 괜찮아. 다시 하면 돼. 악보를 똑바로 보면 길을 잃지 않아. 그렇습니다. 악보를, 아니 실체를 똑바로 보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 세대가 온 힘을 다해 저 가식적인 가면을 찢어버린 것은 다음 세대의 딸들이 행복으로 가는 길에서 더 안전하게 속지 않고 걸어가길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딸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큰 혼수이자 유산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기 결혼의 늪에서 딸을 구해낸 어머니의 지혜와 용기, 어떻게 보셨나요? 법은 때로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기에 너무 느리거나 불완전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선자님이었다면 의사의 그 작은 암시를 믿고 끝까지 파헤쳤을까요? 아니면 설마 하고 넘겼을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결혼을 앞둔 친구나 딸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경각심을 갖는 것만으로도 큰 불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